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소식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네, 뭐 정치, 경제, 기술 분야가 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 밑을 쭉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일까요? 바로 정치와 기술,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부딪히고 또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균열이요? 흥미롭네요.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 지형에서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균열부터 시작해서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이 우리 경제나 에너지 문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면 오늘 뉴스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균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메가 운동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살펴보죠. 네, 이게 그냥 의견 차이 수준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이 둘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5개의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걸 그냥 사건의 나열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연합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연합의 붕괴? 네, 그 첫 번째 균열은 작년 크리스마스에 터진 H-1B 비자, 즉 전문직 비자 논쟁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죠. 그거 기억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리더들이랑 손을 잡으면서 해외에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게 기존 지지층의 미국 우선주의랑 정면으로 부딪힌 거 아닙니까?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반발이 엄청났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경제적 보호주의라는 마가의 핵심 기둥 하나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균열은 외교 정책에서 왔습니다. 외교요? 네,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인데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는 복음주의 세력은 환호했죠. 네네. 하지만 터커 칼슨을 중심으로 한 고립주의자들은 왜 우리가 또 중동 전쟁에 끼어들어야 하냐 하면서 격렬하게 비판했어요. 불개입주의라는 또 다른 기둥이 쪼개진 겁니다. 경제, 외교에 이어서 세 번째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미움이었군요. 맞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이요. 네, 이거 공개되면 거대한 엘리트 부패 카르텔이 드러날 거다, 다들 엄청 기대했는데 법무부가 고객 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그렇죠. 지지자들 사이에서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깊은 환멸감이 퍼졌습니다. 기성세제에 대한 반격이라는 구심점이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정말 비극적이면서도 좀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9월 터닝포인트 USA의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이죠. 네, 보수 청년 운동의 아이콘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운동의 동력이 확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배후설 같은 음모론이 채우면서 내부 분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이 그 분열에 완전히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터커 칼슨의 인터뷰. 네, 11월에 터커 칼슨이 백인 민족주의자인 닉 푸엔테스와 비판 없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마가 운동의 정체성 논쟁을 폭파시켜버렸죠. 이 5가지 사건을 쭉 연결해보니까 정말 경제, 외교, 반기득권, 풀뿌리, 미디어라는 마가 연합의 핵심 기둥들이 지난 1년 동안 체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균열을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워싱턴 DC의 존 F 케네디 센터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센터로 바꾸겠다고 한 거겠네요. 예술계 반발이 엄청나던데요. 물론이죠. 예술의 자유를 상징하는 기관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센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신의 이름을 미국의 심장부 문화기관에 새겨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급이라는 이름의 신형 군함 건조 계획도 비슷한 맥락인 거죠.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방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상징에 자기 브랜드를 딱 각인시키는 거군요. 논란은 많지만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상징 정치와는 별개로 보수 진영 전체가 이념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바로 헤리티지 재단의 분열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데 여기서 핵심 인물들이 대거 빠져나가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쪽으로 합류했어요. 그냥 이직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트럼프식 포퓰리즘과 전통적인 보수주의 사이의 노선 투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정체성 위기가 공화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놓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걸로 심각한 노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중 하나입니다. 2028년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시 샤피로 주지사나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 같은 중도 성향의 정치인들은요. 네. AI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의 미래는 우리 주를 통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AOC나 버니 샌더스 같은 진보 진영에서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AI가 가져올 대량 실업 사태나 AI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을 엄청난 전력과 자원, 이걸 먼저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강력한 규제와 노동자 보호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한쪽은 AI를 기회의 엔진으로 보고 다른 한쪽은 불평등의 가속기로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논쟁이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AI에 대한 이 미래 논쟁이 지금 당장 우리 현실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발견되거든요.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무려 4.3%가 나왔습니다. 4.3%요? 네, 전문가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네. 그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바로 AI 관련 투자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부은 거죠. 견고한 소비자 지출도 한몫했고요. 숫자만 보면 미국 경제는 정말 뜨거운데
이상한 점은 정작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인플레이션과 관세 걱정 때문에 5개월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사람들의 지갑 사정과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단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조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7일부터 학자금 대출을 1년 이상 갚지 않은 사람들의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도 많은 가게가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지는 거죠. 거시경제의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개인들의 고통이 있군요. 그런데 금융시장은 또 딴 세상 이야기였대요. 네.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으로 S&P 500 지수가 4일 연속 올랐고 특히 금이랑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건 실물 자산이라면서 금과 은으로 몰려드는 거죠. 시장이 화랑인 동시에 그 이면에는 깊은 불안감이 깔려 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2026년 비즈니스 지형을 바꿀 5가지 핵심 테마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스페이스X나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들의 IPO, 즉 기업 공개 가능성이라고요? 네, 이 기업들이 시장에 나오는 순간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두 번째는 AI 칩 전쟁이고요. 엔비디아와 AMD. 네, 지금은 엔비디아가 독식하고 있지만 AMD가 무섭게 추격하고 있죠. 이 두 거인의 싸움이 반도체 시장 전체를 뒤흔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잠시 언급됐지만 바로 AI의 에너지 문제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문제 말이죠. 이게 그냥 환경 문제를 넘어서 우리 전기 요금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경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자율주행차의 확산이고 마지막은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군요. 네, 테슬라와 웨이모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노도의 반발에 부딪혔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대법원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AI 칩, 에너지, 자율주행, 무역 이 모든 테마가 결국 기술과 정치, 경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미국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관계로까지 번지고 있죠. 특히 미중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쟁 구도로 굳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양국 정상의 부산 휴전 선언을 두고 이제는 관계 개선이 아니라 관계 악화 관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 나빠지지만 않게 막는 게 최선이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구체적인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파나마 운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핵심 항만 운용권을 두고 벌어진 일이죠. 네. 중국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가 운영권의 과반 지분을 요구하자 같이 투자하려던 블랙록과 MSC가 그렇다면 우리는 빠지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중국에 넘길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한 거군요. 네. 단순한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이 된 거죠. 그런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는 그린랜드를 가져야만 한다고 다시 발언한 것도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북극 항로와 막대한 자원이 묻힌 그린랜드의 전략적 가치를 노린 발언이죠. 한편 아시아에서는 다른 종류의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개인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IT, 테크 산업의 중심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업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오픈 AI와의 관계라고 하더군요. 네, 오픈 AI가 앞으로 8년간 무려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0조 원이 넘는 돈을 쓰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1,800조 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오라클, 엔비디아, AMD 같은 오픈 AI역 파트너사들이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오픈 AI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 생태계에 올라타느냐 마느냐가 기업의 명운을 가리게 되겠네요. 네. 그런 거대 기업들의 이야기와는 또 다르게 기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러버블이라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바이브 코딩이라는 기술이요. 아, 네.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말, 그러니까 텍스트로 명령만 내리면 앱을 만들어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냥 독서목록 추적하는 앱 만들어줘 이렇게 말로 하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작동하는 앱을 만들어주는 거죠. 세상에. 그럼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앱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창작의 문턱을 아예 없애버리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술의 민주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죠?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 DJI를 포함한 외국산 드론의 미국 내 신규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중국 드론을 퇴출시키려는 조치군요. 네, 앞서 이야기한 기술 패권 경쟁이 드론 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안보 논리는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동부 해안에 짓고 있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5개를 갑자기 중단시켰다면서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거대한 풍력 터빈이 군 레이더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국가 안보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생에너지보다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중시하는 현행 정부의 정책 기조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됐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쪽에선 AI를 돌리기 위해 전기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한쪽에선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안보 논리로 막아서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로 그 갈등이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AI가 가져올 멋진 미래도 좋지만 당장 우리 동네 전기요금이 오르고 환경이 파괴되는 건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목소리겠군요. 네. 기술의 진보가 요구하는 현실적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좀 무거운 정치 경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문화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TV에서 끝도 없이 나오는 크리스마스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 사실 그 뒤에는 아주 잘 짜인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 있다면서요. 네. 홀마크 채널이 그 원조격인데요. 편당 100만에서 300만 달러 정도의 저예산으로 1년에 40편에서 50편을 그야말로 찍어냅니다. 찍어내는군요. 스토리는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대도시 커리어 우먼이 고향에 왔다가 옛 남자친구랑 다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네, 공식이죠. 그런데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해요. 핵심은 예측 가능한 편안함을 파는 겁니다. 연말연시는 모두가 들뜨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도 많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때 사람들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영화보다 결말이 훤히 보이는 따뜻한 이야기를 보면서 위안을 얻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거죠. 이건 영화를 파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파는 사업입니다. 와, 안정감을 파는 사업이라니 정말 멋진 통찰이네요. 뉴욕 브루클린의 다이커 하이츠라던 동네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아, 네. 연말만 되면 동네 전체가 거대한 크리스마스 장식전 시장으로 변하죠. 이웃집보다 더 화려하게, 더 기발하게 꾸미려는 주민들의 경쟁이 붙으면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이걸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지역 명소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평범한 주택가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콘텐츠가 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정책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저개발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시장 세금 공제 NMTC 프로그램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개혁의 방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DEI나 ESG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DEI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리고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전 정부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너무 강조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치적 고려 대신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경제적 목적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이념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을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정치 진영 내부의 균열부터 기술이 촉발한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갈등까지 모든 것이 결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이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미래 노선을 둘러싼 이념 투쟁을 낳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환경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 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발전하지 않죠. 언제나 정치, 경제, 사회와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네.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2026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발견하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 같은 기술이 언젠가는 한 정당의 정책 노선을 바꾸고 나아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까지 뒤흔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 기술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